사우디와 러시아가 10월뿐 아니라 연말까지 자발적인 감축을 계속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씩 감산하던 걸 3달로 발표했기 때문에 원래처럼 매달 정해진 양만큼 감축할지 아니면 3달 기준으로 총합한 양을 몰아서 감축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100% 신뢰할 수 없고 현재 감소하는 양도 계절적인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매우 진심이고 사우디가 원하는 최소 가격은 감산하고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브렌트 유가 90달러 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11월에도 감산을 발표하고 유가 90달러 선을 지키려고 했지만 대응이 늦은 관계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다 알다시피 은행 사태와 경기 침체 공포로 6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우디는 실패할 때까지 유가 90달러를 방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작년에 실수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아주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사우디가 대폭으로 시장을 긴축시키는 중이고 전 세계 상업 비축량이 줄어든 가운데 실제 수요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유가가 100달러를 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 공식 판매 가격도 올렸는데 어차피 미국에 팔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중국 경제 위기설 때문에 유가가 크게 압박받고 있지만 실제 8월에 철강과 원유 수입은 전달에 비해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중국의 무역 수치가 많이 내려왔다는 건 소개해드렸는데 중국의 수출품이 과거에 미국과 유럽에 집중되었다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동남아가 가장 큰 고객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반기가 전반기보다 수요가 높기 때문에 계절적인 패턴은 유가가 전반기에 내렸다가 후반기에 오르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전반기 유가가 쌀 때 SPR을 채웠다가 후반기에 방출하면서 가격을 방어하는 전략을 쓰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보통 소비자들에게 배달되는 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올 연말까지 감축은 내년 3월까지 피지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펙 플러스의 8월 생산량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하루 12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사우디는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생산량을 보여줬지만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의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란은 2018년 11월 이후 최고 생산량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에드무스가 하반기에 유가가 다시 65달러 갈 거라던 시티은행은 오늘 갑자기 내년에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가 낙관론자인 제프 커리를 내보냈던 골드만삭스는 유가 예상에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유가가 107달러를 찍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은행들은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면서 휘발유와 디젤의 크랙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고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다는 평도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현재 유가는 굉장히 비싸 보이기도 하고 싸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가는 10개월 최고치를 기록 중이지만 반면 미국의 재고량은 SPR까지 합치면 40년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유가가 50달러 정도라는 걸 생각해보면 현재 급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유가가 90달러 정도였다는 점을 보면 싸 보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전 마지막으로 평균 90달러 이상을 찍은 2014년의 물가를 현재에 비교해보면 유가가 116.21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비싸다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WTI 최고가가 110달러 근처였습니다. 9월 6일 기준 RBC 은행 수치 중소형 회사 중에 내년도 EV 대비 현금 흐름이나 FCF 수익률 그리고 부채 대비 현금 흐름 비율이 특히 좋은 회사들이 몇몇 보입니다. 수치상으로 중형 회사 중에는 BTE가 좋아 보이고 CPG, VET도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로 BTE는 에릭 누텔이 본인 계좌로도 샀다고 할 정도로 에릭이 자주 펌핑하는 주식이지만 ROCC 인수 이후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BTE는 부채 목표를 맞출 때까지 FCF의 50%를 주주환원에 사용하는 중인데 부채 목표를 맞추려면 유가가 평균 90달러를 1년 반 정도 유지해야 할 정도로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소형 회사 중에는 OBE와 LOU가 눈에 띕니다. OBE는 7월에 88만 4천 주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폐기한 데 이어 8월에도 32만 5천 주를 매입했습니다. 5월 말부터 시작해서 3개월 정도 만에 벌써 발행 주식의 3%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바닥이었던 6월 27일 기준으로 캐나다 주식 중에 BNE, ATH, BT, OB, KEL, CPG 순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유가인 87달러 정도에서 시총과 EV 대비 FCF 수익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BNE, BT, OB의 3파전인데 6월 바닥에서 크게 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SGY도 리퀴즈 함량이 많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서 더 상승한다면 앞 회사들과 격차가 더 줄어들 겁니다. 대형 종합회사지만 CVE와 SU도 헤비 오일 생산자인 만큼 87달러 정도에서 현금 흐름이 상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유가가 더 올라갈 필요도 없고 현재 정도만 장기적으로 유지해준다면 모든 회사가 꿀빠는 모두일 겁니다. 소형 회사보다는 대형 펀드가 들어갈 수 있는 중형 회사가 또 캐나다보다는 미국 회사들이 주가 탄력은 더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치는 캐나다 회사들보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미국 회사 중에 특히 페르미안의 유전을 가진 회사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미안의 생산량은 여전히 증가 중이지만 생산성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올해도 페르미안에 크고 작은 여러 건의 M&A가 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SM, CP, PR 등등은 수치와 상관없이 페르미안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불황기 동안에도 지속적인 투자로 이제 빛을 보는 전통적인 방식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남미 가이아나의 해양 시추입니다. 엑손모빌은 2028년까지 하루 100만 배럴의 안정적인 석유 생산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10년도 채 안 되어 제로 수준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보통 쉐브론 대신 엑손모빌을 사는 투자자들은 가이아나를 이유로 듭니다. 실제 M&A가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번에 XOM과 PXD 루머가 나왔을 때도 차라리 페르미안 확장보다 HES 등을 인수해서 가이아나 지분을 늘리는 게 나을 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XOM은 현금 흐름 멀티플로 보면 유럽의 다른 메이저나 캐나다의 SU, CVE에 비해서 저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SU나 CVE는 FCF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량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CVE, SU, CNQ 같은 캐나다 오일샌드 메이저들은 30년 이상의 매장량을 바탕으로 현재 부채 목표를 달성하면 FCF의 100%를 주주환원에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원유 생산이 가장 화제거리인 나라 중에 하나가 브라질입니다. PBR은 앞으로 5년 동안 18척의 FPSO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PBR은 8월에 역대 최대 정유 처리 용량을 기록하는 등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동시에 왕성한 활동을 보여줍니다. PBR은 규모 면에서 거의 XOM과 비슷하지만 주가는 겨우 4분의 1 수준입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나 이름값을 감안해도 저평가로 보입니다. 배당이 조정되면서 예전 같은 높은 배당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브렌트 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높은 배당을 기대할 만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청정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한 멕시코만 풍력 발전 단지의 첫 입찰이 지지부진하게 끝난 데 이어 영국의 새로운 대규모 해양 풍력 경매에서 입찰이 전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한 입찰은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이자율 상승 그리고 행정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건설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정부 계약 보증에 따라 낮은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년 중 주식에 투자하기 가장 힘든 달은 1월부터 12월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실제 통계로는 1985년 이후로 9월에 투자 실적이 가장 좋지 못합니다. 유가 상승과 함께 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쌍봉을 찍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